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상상 방송 역사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역시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많이 많으세요. 역사공작단 다시 또 저는 중선친연구자 금강경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일제시기 연구하는 묘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일제시기 연구하는 범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현대 도시 연구하는 지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이네요. 100년입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그렇죠. 지롱 선생님이랑 백년 선생님. 두 분을 찾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댓글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지롱 선생님 찾는 댓글도 오늘 있었어요. 댓글 보니까 저기 오늘도 안 나와서 있었어요, 오늘. 좋다고 아, 그래요? 하던데요. 누가요? 오늘 댓글 있었어요. 누가. 안 좀 나왔어요. 부정적이게 변하신 것 같은데. 아니 거기 댓글 보세요. 네네. 사람이 좀 변해서 왔어요. 네, 조금 그 근데 원래 네거티브해져서. 이 정도로 변하면 살도 좀 빠지시거나 그러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으시고. 그러니까요. 네, 그게 문제예요. 네. 사람의 감정만 변해갖고 돌아오신 약간 일신상이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좀 감기 걸리셔서 장기간 휴식을 취하시느라 안 나오셨고, 혹시나 저번에 미답 선생님 때처럼 저희가 싸워서 안 나오셨다거나 뭐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담 선생님랑 싸웠어요? 아니, 안 싸워서 안 나간 싸웠는데. 건데, 안 싸워서가 아니라 안 싸우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사람들은 사운드. 싸운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뭐 제가 얘기를 말씀드려야죠. 여러분들하고 뭐 전혀 문제는 없고요. 네. 예, 뭐 스스로와의 문제죠. 뭐. 스스로 예. 자기와의 싸움 중이신 백년 선생 모시고 간단하게 이제 근황 토크 겸 제가 한마디를 해야겠습니다. 요거 미답 선생님께서 부탁을 하신 게 하나 네. 있어요. 제발 팟빵을 들으시는 분들, 네, 이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구독 버튼이랑 그쵸. 하트를 좀 눌러달라. 하트. 네, 요게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분명히 그 정기적으로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한 12,3천여 명 정도는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구독하기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평균 3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가요? 그 늘어나는- 하트가요. 아니, 그 하트 말고. 아, 구독하기요? 네, 구독하기랑 옆에 있는 하트가 하트 총계예요? 네. 네, 그 방송에 대한 아니, 하트. 이제 그걸 이제 하셨. 아, 예. 그것도 의아한데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하트랑 그 구독하기 버튼 요거를 좀 눌러 주십사. 부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아니, 유튜브도 눌러달라고요. 아, 유튜브는 제가 저번에 한번 홍보를 해가지고 100명 넘었죠, 그래도. 아니, 140몇 명이요. 저희가 원래 그 스고이. 5명인가 그랬는데. 아니에요. 40명 정도였는데. 아, 그래요? 100명이 늘었네요. 3배 넘게 늘었어. 아, 유튜브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유튜브가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죠. 유튜브 핸드폰에다 깔려 계시거나, 뭐 www.youtube.com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거기 들어가셔서 다시 또 역시 그럼요. 검색하시면. 왜요?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오랜만에 오셔서 네, 지금 마이크 사용법 까먹으신 거 아니죠? 아니, 네. 나오잖아요. 예, 네. 좋습니다. 아니 그 말 하나 하려고 그랬어요. 네. 예. 뭡니까? 뭐 저희를 그리워하지 네. 마시고 그 공감이나 눌러주세요. 예. 네. 저도 그리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희라고 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예. 겸손이 없는 이 말투와 아니 왜요? 겸손해졌잖아요. 그 사이에. 목소리가 음. 차분해졌다고 네. 해서 인성이 겸손해진 건 아니에요. 겸손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조금 뭐 절에 들어갔다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평창에서 그 올림픽을 기획하셨다. 인면적으로 기획하신 분이 100년이다라는 뭐 소문까지 나 그럴 있었어요. 능력이 있어야지 하죠. 수호랑 아니, 왜 반답 이렇게- 얘기도 있었어요. 네? 수호랑 반답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 계신 거 아니에요? 과찬이십니다. 맥락이 있네. 네, 그렇지만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 그쵸. 단순 감기였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이기찬의 감기란 노래도 들으시고. 아, 드립력도 많이. 네. 네. 아무튼 자, 각자 뭐 근황 뭐 얘기하실 분들 있나요? 근데 이 얘기를 해도 되나요? 뭡니까? 꿈에 지금 나는 이런 걸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이덕일 소장하고 토론하는 네네네네. 꿈을 꿨어요. 그래서 흉몽이네 흉몽. 네. 조심하세요. 예. 네, 정말 고무적인 건 저희 댓글에 보시면 저희 방송을 듣고 생각이 변했다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 성공한 방송이었다. 근데 다만 그 방송에 백년 선생님이 안 계셨다는 거. 아쉽네요 진짜. 네, 정말. 늘 함께 하셨었는데. 뭐 시간 방해나 하죠 뭐. 컨셉도 잘못 잡고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오늘 옷도 검게 입고 오셔가지고. 조용히 입 다물고 필요한 때만 얘기를 할게요.
뭘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까? 아, 예. 그럴 거면 지금 그냥 나가주세요. 그러기는 좀- 원고도 안 갖고 오셨어요. 아주 부탁드리는데 오늘은 방송 중에 게임을 하시는 일은 없죠. 제가 그냥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배터리가 다 돼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슬프네요. 이게 제일 슬픈 것 같아요. 네네네네. 본격적으로 이번 주 특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녹음실 대여비와 편집 담당 팀원들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소량의 후원금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팟빵에 있는 저희 페이지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401 04174847 김태현입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예. 새로운 특집, 음. 네, 새로운 특집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드디어 끝난 전쟁 특집입니다. 만국 특집과 전쟁 특집의 성공. 그죠. 성공했습니다. 성공을 발판 삼아서 오늘부터는 새롭게 만들어진 특집인데 이름 붙이기가 애매한 특집이에요. 그쵸. 사실은 운동 특집으로 기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족주의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둘, 그다음에 사회주의 운동을 하셨던 분들 둘 이렇게 가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럴 거면 조금 재밌게 전향자 특집을 하는 게 어떠느냐 얘기가 또 섞이다가 또 이게 전향자 2명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민족주의 운동 진영에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 분이 이광수 그리고 한 분이 이범석인데 이 둘을 엮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집으로. 나 정말 어려워요. 같은 이씨네. 아니 그 이시 특집. 아니 근데 저기 이시 특집이라니. 우리 저기 네네. 이범석 철기 이범석 장군님은 네네. 전향하신 적이 없는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네. 범인 선생님은 전향자로 이광수를 갖고 오시고. 제가 좀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범석을요? 그러세요? 아니 그 존경할 부분이 있죠. 예. 부부도 있어요 누구나. 그런. 아 역시. 그거는 3, 4부 때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예, 아무튼간에. 네, 역시 흐르는 파쇼의 그러니까요. 느낌. 아니 박정희 같은 놈들하고 비교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네네. 예. 어쨌든 급하게 주제를 바꾸다 보니까 뭔가 공통점을 찾기 애매해져 버린 특집. 그래서 애매한 특집으로 갈까요? 아유 그거 너무 네, 그런가요? 그럼 이시 특집? 아니 너무 이상해. 그냥 저기 뭘로 할까요? 그렇게 하죠. 진성 꼰대와 생계형 꼰대 뭐 이런 거. 그 꼰대 특집? 예, 꼰대 특집 좋네. 꼰대 특집 좋네요. 생경은 이광수가 이광수. 생겨요. 좋습니다. 민권 어때요? 민권. 민족 꼰대? 민족밖에 모르는. 민족밖에 몰랐어요, 이광수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되게 부정적이시네요 아, 이광수. 그건- 저랑 생각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생계형 꼰대. 아무튼 그러면 오늘은 꼰대 특집으로. 근데 이광수가 꼰대라기엔 네네네. 너무 앞서갔어요. 시대를. 그래도 꼰대는 꼰대일 수 있지. 그거랑 꼰대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쵸 뭐. 네, 어차피 애매한 주제니까 꼰대 특집으로 갑시다. 그렇죠. 예. 오늘은 이렇게 막 오늘은 하여튼 꼰대 특집의 대표 주자 중 한 명. 왜 이 사람이 독립운동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뭐 친일의 길로 돌아섰다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맹아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털어보는. 아무튼 오늘은 춘원 이광수 특집입니다. 이거를 이제 범인 선생님이 좀 준비를 해오셨는데 하나씩 뜯어보기 전에 왜 본인은 이거를 이광수라는 인물을 골라오셨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일단은 2016년, 17년에 네. 그 한인 문인 협회에서 네네. 육당이랑 춘원의 문학상을 제정하겠다라고 네네네. 발표를 하자마자 참고로 육당은 최남선. 네 맞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네 그렇죠.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시민단체 반대에 부딪혀도 좌절이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동서문화사라는 출판사에서 네. 따로 제정을 합니다. 자기네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편견을 벗기고 춘원 이광수와 육단 최남성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풍토가 사회적으로 있어요. 조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럼 이광수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한번 뜯어보면서 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이광수의 친일 행적의 분석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자는 의미입니다. 저 아까 전에 차 타고 왔을 때랑 다르네요.
이번 그 과정생 때 이번 수업 주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강수를 갖고 오셨는데 수업 주제가 바뀌었대요. 아이고. 몰라요. 아예 경제사로 바뀌었죠. 경제사로 바뀌었고 아주. 원래 수업 준비할 겸 날로 먹으려다가 이거를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요거는 편집 않고 그대로 내보내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범인 선생님이 준비한 이광수 먼저 생애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는 게 좋겠죠? 어린 시절 일단 평안북도 정주군 출생인데요. 왜 본인이 설정한 제목을 읽지 않으십니까? 비참한 어린 시절 이렇게 잡아오셨잖아요. 예. 비참합니다. 비참해. 아, 영화 보면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그 영화 유튜브에 보셨어요? 예, 제가 살짝 보고 왔는데 너무 비참해요. 네네네. 그 예전에 문성근 씨가 드라마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광수 역할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광수가 주연인 드라마였죠.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 때죠 저는 그때 봤었어요. 그러니까 문성근 씨 한창 날릴 때 되게 그냥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요. 뭐 이광수 좀 비판적으로 그렸던 드라마인가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뭐 진입 그러다가 바로. 그 북한군한테 끌려가고 폭격 맞고 죽나 그런 식으로 나 걸려갖고 내가 알고 꽃이다 그랬어. 아이고 꽃이다. 저런 놈은 저렇게 죽어야 돼. 벌써 결론이 다 났네. 그럼 오늘 방송을 할 이유가 없어지. 아무튼 비참한 어린 시절 한번 읊어주시죠. 일단은 벽촌에서 태어났고요. 어린 벽촌이 시절. 어딥니까? 촌이 어디냐니요? 오지 벽촌 할 때 그 벽촌. 촌 이름이 아니고. 제가 사는 동네 같은데. 네, 깜짝 놀랐네. 촌 이름이 벽촌인 줄 알았어요. 이거 어디입니까? 그럼 정주군 갈산면 익성리라는 곳이 어디죠? 평양에서 네. 그 위쪽으로 신의주 방향 위쪽으로 140km 위에 있는- 중간쯤이네요. 그러면 신의주랑 평양 중간쯤. 그 정도 되겠죠. 그 도청서지랑 좀 가깝긴 한데 홍경래 나한테 그 네네. 마지막 그 결전이 벌어졌던 정주성이죠. 역시 이런 깨알 상식을 위해서 저희는 백년 선생님 소중하다. 예, 그쵸. 뭐, 다시는 감기에 걸리지 않기를. 예, 뭐 감사합니다. 예. 몇 년생입니까? 1892년 음력 1892년생. 2월 1일생. 읊어주시죠. 어떻게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이광수는 원래 집안은 괜찮았어요. 네네. 근데 자기네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가문이 이제 기르기 시작하는데 네.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엔 자기 집이 있는데 집을 계속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서 그 수익으로 이제 사는 거죠. 뭐 아무 일을 안 해서. 직업이 없어요. 직업이 없어서. 과거 준비하셨나? 글쎄요, 근데 과거 준비인지 모르겠고 이광수의 표현에 따르면 그냥 생활 무능력자였다 아버지가. 본인의 표현을 빌리면 그리고 이광수는 특징이 한량인 건가요? 그럼? 뭐 한량에 가까. 양반 집안이긴 했었죠. 원래 양반 집안이었죠. 그 영화 보면 죽는 장면에서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빠가 죽는 죽는 장면. 장면에서. 근데 그 아버지 말고도 삼촌이나 조부나 다 아무짝에나 쓸모없는 인간이다라고 회고하는 게 있어요. 네. 그냥 자기가 짱이라고. 아 제가 아니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광수 씨가. 네네네. 예, 그게 36년도 이제 그게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뭐 실제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인물들이었고 아니 본인이 그걸 썼어요. 아니 그 지난 이광수 세대에 대한 혐오가 아주 강해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본인이 네. 써요. 아니 그 본인은 그렇게 썼을 수 있는데 왜 범인 선생님이 그들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표현하시면 그러게요. 그건 좀 안 되죠. 아니, 뭔가를 했을 텐데 이 사람. 읽은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그렇게 한 알았습니다,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까지 나오냐면 네. 나는 이런 사람들의 자손이 된 것을 네.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중부정. 부끄럽단 소리죠. 부끄럽단 소리입니다. 영어 여러분. 시간인 줄. 네, 이중부정이. 이런 말투는 사실은 좋지 않은 말투입니다. 일본식 말투죠. 그런가요? 이중부정 일본식 말투. 않으면 안 된다. 네. 나라 나이. 역시 이런 네, 잡상을. 이광수는 일본어 번역도 많이 했고 일본어도 글을 쓴 적이 많아서 아마 이런 어투에 일본 그 익숙했겠죠. 네, 이중부정이가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아무튼 몇 살 때 돌아가십니까 부모님이? 8살 때 이질 소위 이제 콜레라 두 분 다. 두 분 다. 이 지역에 안 그래도 콜레라가 유행했다는데 아이들은 안 걸렸네요. 어쨌든 아이들은 살았고 이거 없잖아요. 여동생 둘이나 있는데 자기 8살이면 네. 어떡하겠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친척집을 이제 전전해서 다녀요. 김춘삼처럼 그렇게 가진 않네요. 왕초를 갑자기 염천교 같은. 근데 뭐 삶은 거의 왕초랑 비슷했어요. 싸움을 못 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8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원망할 만한 기억을 갖고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그러니까 지난 세대 자기가 보기엔 구세대. 헬조 그 당시에 헬조선의 음. 세대를 전부 보고 그거에다 아버지도 그 중에 일원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냥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앵간한 천재가 아니면 8살 이전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기 힘들거든요.
전 남아 있는데. 그러게요. 저도 꽤 있는데. 제가 정말 멍청한 IQ를 갖고 있는군요. 아니면 친척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얘기를 수도 했을 있죠. 수도 있고. 아 그렇네, 맞네. 하기야 미운 털이 박힌. 네. 예. 그래서 이제 친척집을 몇 군데 눈칫밥을 주니까 계속 있으면 네. 순번을 돌며 돌다가 아 순번을 본인이 매깁니까? 뭐 매겼죠. 아 그럼 1번이 누구였죠?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예, 모르겠고. 누군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동생이 여동생 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막내 동생을 민며느리로 맡겨요. 네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죽어요. 또 동생이. 아이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그러다가 친척집을 전전하던 어느 날 네. 골짜기에서 이를 잡고 있었어요. 이 간지럽게 하는 이.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누가 자서전에 나오는 겁니까? 책에도 나오고요. 영화에도 나와요. 이 장면은. 지나가던 네. 승이달이라는 동아태 접주가 있어요. 맞아. 대접주. 동학. 네. 아. 한 1,000명 정도의 교인을 거느리는 걸 대접주라 그러는데 하도 시끄럽게 이를 잡고 있으니까 승희달이 물어봅니다. 뭐 이렇게 소란스럽게 이를 잡냐고. 네. 근데 이광수가 영화 속에서 뭐라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이광수가 뭐라 답을 해요. 네. 그랬더니 승희달이 글깨나 본 것 같으니까 자기를 따라오라 합니다. 뭔가 아.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나 봐요. 이광수. 아 이광수한테. 예. 그리고 데려가서 동학 교리를 이제 공부시키다가 네. 대령 바창명이라고 있어요. 대령한 교인 한 10,000명 정도 이끄는 사람. 대접주보다 높은 거네요. 훨씬 높습니다. 아, 그래서 예. 이 사람에게 보냅니다. 아 더 끝발날리는 사람한테 보낸 거네요. 네, 동학에 나름 끝발라인 사람을 보내서 전령이래 전령. 이제 서신이나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아 어렸을 때부터. 비둘기. 예. 그런 거 나와요 드라마에서도. 어허. 동학 쪽에 있던 거. 이광수의 말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동학은 자기 삶의 학업가, 삶을 이끌어준 아버지와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아 동학을. 예. 네네. 근데 이광수는 일종의 고아 의식이 있다 그래서 네. 부모가 안 계시는 대신 네. 부모를 대신할 존재들을 계속 찾는 경향이 있어요. 동학이고 이혼이 안창호가 되겠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안창호가 죽었을 땐 굉장히 좀 사상적 변화도 오는데 어쨌든 일종의 이런 고아 의식도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당시 동학 같은 경우에는 아하. 송병희가 이제 교단 재건을 위해서 좀 일본하고 결탁한 상황이에요. 칠러파와 이제 대항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이용구가 이제 중심이 돼서 진부에 조직해서 일진회랑 같이 가는 상황이었어요. 동학이. 예, 그래서 소위 이제 합동 일진회라 불리는 네. 시절에 어쨌든 이광수가 박창명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근데 그러면서 박창명을 따라서 이제 서울로 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비참하진 않네요. 영화를 보세요. 아 영화를 보면 훨씬 비참합니다. 아 너무 비참합니다. 근데 그 생략을 해서 그런데 눈칫밥을 먹는 기간이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서당 다니면서 그를 겨우겨우 익히고 그것 때문에 어쩌다가 눈이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동학에 싹 들어가게 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좀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긴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바로바로 대접주한테 있다가 대령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맨사 회원이었습니까? 멘사 그때 있었는지 없었는데. 모르겠고요. 아니면 그 영재발굴단 이런 데 한번 나왔어요. 그 정도 급이었을 거예요. 영재발굴단 정도는 나올. 뒤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아 이 영재발굴단 이야기 아니,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똑똑했는지 뒤에 가면 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일진에 가서 학교에 가서 동학학교에 이제 보내요 박창명이. 근데 일본어를 좀 배우더니 학생들 잘 가르칩니다. 아 몇 개월 안 돼서. 이광수 씨가. 일본어 배운 지 몇 개월 안 돼서 일본어 초급 독학 정도는 그냥 가르치는. 스바라시. 아 스바라시네. 어학에도 상당한 능력이 있었고, 근데 이후에 이제 강무학교로 개편되면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하. 학습 능력은 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 굉장히 고지식한 그 표현 쓰셨네요. 타의 추종을 불어.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는데도 글 공부나 이런 거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리고 친척집에 눈칫밥 먹으면 살 때는 대신 눈치가 보이니까 책을 대신 읽어준다든가 누구한테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런 어르신들한테 아니면 그 자식들한테 뭐 책을 좀 읽어준다든가 뭐 그런 그 역할도 친척들은 했어서 글을 모르셨던 모양이군요. 그래서 그냥 읽기 시킨 거겠죠. 자기 읽기 귀찮으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전에 읽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아니 저기 영조가 네. 그 만년에는 네. 그 취미가 이제 이렇게 자기는 낮에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이제 그 뭐 이렇게
사서성경이나 아무튼 뭐 이렇게 읽어주고 신하들 아 옆에서. 그거 이제 듣고 하고 그게 나름 취미 활동이었어요. 아유, 그때 역사책 있는 집이 있었으면은 그걸 들으셨으면 됐을 텐데. 깨알 홍보 감사합니다. 네, 탕수육 선생님 아주 고마우시겠네요. 그래서 박찬명을 따라가지고 서울로 가게 되는 겁니까? 네, 서울로 와서 이제 강무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네. 이때 일진회에서 유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아, 이때가 그의 나이 이제 1905년 13살. 13살에 일진회 유학생을 뽑히는데요. 네.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일진회가 아니고 천도교 중앙총부를 통해서 네. 이제 갔다고 얘기하는데 뭐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네. 합동 일진회니까. 근데 영화에서는 의도적으로 일진회를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영화 자체가 무정 출간 50년을 기념한 영화였고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약간 이강수를 근데 지금 옹호하고 다들 네. 두 분 다 영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 영화 뭔지 아무도 설명 안 하고 영화 얘기 바로 하셨어요. 그 영화가 뭡니까? 그 영화는 네. 무정 발표 50주년 네. 영화고 제목은 춘원 이강수 연도는 1967년 67년. 네, 유튜브 가면은 다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이수희 감독이란 분이고 배우는 김진규. 김진규 김지미 아시나요? 아 알죠. 네, 김지미가 허영수 아. 역할을 맡았던 영화인데 네, 이거를 보시면 뭐 좀 이강수에 대한 삶을 얼기에 좀 개설적으로 알 수 있는 영화예요. 어쨌든 그 영화에서 일진을 좀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부분이 있다. 잠깐 김진규 씨는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영화에서 그 아하. 아저씨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제 유학을 떠나죠. 어쨌든 일진의 후원을 받아서. 네. 아 식민사학자입니까? 일본에 유학 가면 식민사학자인데. 근데 당시에 유학은 네. 선진 문물을 배우러 하는데 보통 유학이잖아요. 네. 일본 유학은 초반에 이제 19세기 때 이제 소위 일기 개화파 유길준 비롯한 이런 사람이 간 거고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에 대한제국에서 보냈던 유학파들이 있는 거고 이 시기는 일진회에서 이런 식으로 보내는 있는데 핵심은 근대 문명을 배우러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식민사학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아 농담 친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5년 일본 유학을 갔는데 이강수가 놀래죠. 네. 일본은 다 서양 건축물도 벽도 이렇게 들어가 이미 있고 근대화가 많이 진행. 동경이니까요. 그리고 그런데 남대문주의는 이제 초가집들도 많고 그런데 그거 생각했을 때 일단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 문명의 격차가 확 느껴지죠. 일단은 이게 이강수가 유학을 와서 처음에는 보통 유학 오면 어학원부터 가죠. 네. 그래서 도카이 우수기라는 이제 어학학교를 다닙니다. 아. 그걸 다니다가 이제 다이세 중학교로 이제 입학을 합니다. 중학교에 이제 입학을 한 거죠. 어우. 그냥 쭉쭉 나가는군요. 예, 근데 이게 중학교 입학하고 1학기 끝난 뒤에 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일진의 후원을 받고 왔는데 일진의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일진회에서 이제 합방선언서 발표하자 그 손병희가 이용구랑 같이 가다가 좀 위험하겠다 싶어서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고 이용구를 내쫓고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진회에 대한 유학생 지원이 많이 끊겨요. 아 돈줄이 끊어지는 거군요. 돈줄이 끊기는 거죠. 유학생들 돈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강수 일단 귀국을 합니다. 이강수는. 아 이분 또 학기도 가난한 아니고. 또 네. 가난한 생활 하셨으니까. 고학생이니까 귀국을 했는데 네. 당시 일본에서 남아있는 유학생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새끼손가락 한 마디를 잘라서 혈서를 씁니다. 뭐라고요? 돈 달라고. 아 출금을 왜 보내지 않냐. 천도교회? 일진회. 네, 천도 일진회. 보내는. 아니, 갈라진 거잖아요. 일진회랑 천도교랑 네, 어디에다 근데 일단 일진회 정확히 말하면 손병의 이용구 둘 다. 아둘 둘 다에게 항의를 하는 거죠. 네. 이 사건이 이제 대한제국 황실에도 전해지니까 네. 황실 측에서 일단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앞으로 황실에서 학비를 3년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효과를 합니다. 봤네요. 네, 이 단지 새끼 손가락을 잘랐었더니 효과를 봤어요. 어쨌든 이게 단지 사건이라 불리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유학을 다시 이강수가 그래 다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네, 다이세 중학교에 편입하는 게 아니고 원래 다니던 대로 간 건 아니네요. 메이저 학원 보통학부에 편입을 하는데요. 네. 무려 월반에서 3학년 2학기로 월반합니다. 한 학기밖에 안 다녔는데 시험 봐서 월반에서 3학년 2학기로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지급을 3년밖에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 기간에 맞추려면 이렇게 월반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감비 지급이 안 끊기려면. 그럼 이건 월반이 뭔가 실력이 뛰어나서 간 게 아니라 아니죠. 실력이 뛰어나니까 월반 한 건데 편입학 월반은 시험을 한 쳤겠죠. 목표가 감비 지급을 계속 받기 위했던 거였죠. 인생이 숨이 막히네요. 근데 실력이 또 받쳐주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살면 인성이 파탄이 돼요. 아, 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세대는 이미 글러 먹었어요. 우리 아이 다음 세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린 다 진짜로. 컸잖아요. 그래. 다 컸네. 아이고 다 컸어. 아무튼 계속 합시다. 네. 진짜 천재죠 이 정도면은. 네. 근데 당시 이강수가 지원받은 학비가 20원
학비인데요. 당시 순사 월급이 15원이었으니까 부족하진 않은 학비였어요. 그래서 보통 덴뿌라 소바를 그렇게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여유가 있을 때 소바나 이런 튀김 우동 먹고 그다음 이제 남은 돈으로 이제 책을 사서 보고 고아 시절에 비하면 엄청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홍명이랑 친해져서 홍명이가 이제 책도 주고 참고로 홍명이 용돈은 50원이었습니다. 왜요? 홍명이 엄청 부자거든요. 충청 그 괴산에 유지 집안에다가 가문이 대대로 고위간직을 했었어가지고 상당한 부자였어요. 홍명이는. 그래서 홍명이랑 친구를 맺으면서 책도 이제 얻을 수 있고. 의도적으로 친구가 된 겁니까? 근데 이광수가 홍명이를 되게 그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 만날 때 기록을 보면은 이광수는 홍명이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써놨는데 홍명이는 대중목욕탕에서 이광수를 만났다. 이런 정도밖에 없어. 약간 동경의 대상이군요. 그러니까 약간 그 서로의 그 온도차가 있는 거죠. 맞아요. 둘이 맞아 대중목욕탕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게 이광수가 목욕탕에 갔더니 망건 자국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뭘 망건. 조선인이잖아요. 이름이 뭐냐 물어봤더니 홍명이요. 이게 홍명이가 기억하는 이광수의 첫 대면인데 이광수는 홍명이에 대해서 엄청 길게 썼어요. 예. 이런 그런 슬프네. 그런 거고. 하여튼 또 이 시기에 또 대한제국에 또 큰 변화가 생겨요. 네. 1905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을사조약이 네. 맺어지고 대한제국 일본의 보호국 전락되고 또 그 전에는 또 안중근이 이토히로부미를 암살하는 등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 있는데 이광수가 당시 산문시에 이 조선의 분위기를 적어요. 인간에게 붙잡혀 좁은 철장에 갇힌 호랑이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호랑이? 예, 호랑이요. 조선을 나타내는 거겠죠. 굵은 쇠사슬로 허리가 묶인 채 인간이 던져주는 고기를 받아 먹으며 차츰 패기를 잃어갑니다. 이 호랑이는. 그러다가 노예가 되느니 저항하다가 죽어라. 차라리 이광수가 그 호랑이에 이렇게 외칩니다. 불쌍하게 살지 말고 그냥 죽어라.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땐 당시 이광수는 어떤 친일레명아 이런 거보다 확실히 민족주의적이고 대한제국에 대한 앞날을 상당히 걱정하는 중학생의 지식인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러면? 15. 딱 그 나이네요. 15, 16 이 나이죠. 예. 촛불 시위 가기 좋은 나이네요. 네. 왜요? 근데 이때 15, 16은 지금의 사회적 나이랑은 좀 다르죠. 지금 대딩이죠. 많이 다르죠. 대학생 고학년 대학생 그 정도 되겠네요. 대딩이죠. 수준도 그 정도 될 거예요. 이 호랑이 글을 쓴 것만 봐도. 근데 당시 이제 유학생들 심리가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또 생겨요. 근데 유학생들이 처음에 유학을 갔던 이유는 내가 어떻게든 대한제국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갔는데 그 대한제국이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 독립을 어떻게 시킬까 하는 고민에 빠지죠. 그래서 대한제국이 보호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귀국을 합니다. 조선으로. 강제병합 이전에 이전부터 이후까지 그 기간 동안 어쨌든 내가 일본에 있을 때가 아니고 대한제국 한반도로 가서 다시 독립에 대해서 어떤 무슨 일을 해야겠다라고 가요. 홍명이는 졸업 시험도 안 보고 가요. 졸업시험 며칠 앞두고 예를 들면. 광수형은 어땠나요? 졸업하시죠. 졸업은 하고 가셔야 돼요, 이분. 이분은 또. 예. 그래서 일단은 이광수 얘기만 하자면 네. 졸업을 했고 졸업식 3일 전에 이제 귀국을 해요. 그 졸업식에 그러면 학사모를 못 쓰셨네요. 학사모는 못 쓰셨어요. 졸업식에 참여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거 학사모가 맞습니까? 메이지 학원이면? 그거 모르겠네, 죄송해요. 네. 귀국했을 때 나이는 18살이에요. 18살. 그리고 정주에 오산학교라고 있었어요. 네네. 유명하죠. 유명하죠. 이승훈 선생이. 유명하죠. 오산학교. 이게 이제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세운 학교로 유명한데 그 연설은 나라가 없는 민족은 세계 상놈이요 전민족이 다 상놈이 되거든 당신 혼자 양반이 될 수 있겠소라는 말에 그렇지 전 모두가 잘 살아야지 해서 민족학교인 오산학교를 세워요. 이승훈은 이제 상점 사원으로 시작해서 좀 거상이 됐는데 이후에 무역사회 이런 거에 있어서 사업 실패를 해서 좀 가난해진 측면도 있지만 어떤 학교 운영에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미 이광수는 18살 나이에 전에는 이제 여름 방학 때 황해도나 이런 지역에 와서 여러 연설을 다녔어요. 강습회도 하고. 이광수가. 예. 그리고 잡지 소년에 이제 시야 논설도 발표하면서 네. 이미 홍명희, 최남선, 이광수 이렇게 동경 삼재라 그래서 이미 조선에서 유명한 명사예요. 유명한 인물. 책도 있습니다. 동경삼재. 동경삼재 시. 네. 유시현 선생님이 쓴 책이 이런 있어요. 거 보면 재밌는 게 예전에 그 천관우 선생 같은 분들 그렇죠. 학사 졸업 학사 졸업 논문도 유명하죠. 사실은 그분을 대표하는 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을 정말 많이 쓰신 분인데 학사 졸업 논문이 대표 논문이고 사실 70년 닦고만 해도 석사
그 졸업 논문 가지고 교수가 되고 그게 자기 인생 최고의 논문인 시절이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야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인 어떤 성숙화가 되게 빠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광수 얘기 들어보니까 더 빨랐네요. 이때 18살에 이미 야. 3대 천재 소리를 듣고. 우리 뭐 했죠? 네. 아니, 우리는 18살이에요. 우리는 상관이 학교 없어요. 댕겼죠 뭐. 시대가 갈수록 이제 이렇게 이 텀이 길어지니까요. 18살 기숙사에서 철창 부시고 도망가가지고 PC방에 있다가 걸리고 그럼요. 닭꼬치 매운 닭꼬치 먹기 대회하고 맞아. 이런 거 했었습니다. 맞다. 저는 경운기 타고 다녔어요. 아 농고를 나왔거든요. 지금 뭐 저기 50대 초반에 교수되는 사람도 수두룩 뻑적하니까 그렇죠. 참 웃긴 거죠. 진짜. 웃긴 게 아니라 아무튼 세상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최근에 맞아요. 우리 학교도 누가 한 50대 초반에 되셨어요. 아우 축하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자녀들의 입장은 아니지만. 저희는 오늘 이광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분은 18살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이분은 18살에 교사가 됐어요. 이제 오산학교 시골 교사죠 사실은. 네네. 근데 이광수가 왔는데 이 생활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결하고 자기보다 학생들 나이도 많고 또 감당해야 될 수업은 많고 근데 또 여기 사람들은 너는 유학까지 갔다 와서 겨우 시골에서 교사하니? 라는 비아냥 소리까지 들으니까 이런 또 16살이면 또 패기가 넘쳤겠어요. 근데 현실과 조응하지 않으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종종 술 마시고 혼자 돌아다니며 낭만 즐기는데 18세인데. 예. 옛날에는 결혼도 뭐- 했어요 이분. 그렇죠. 부인 이제 백혜순이라고 있는데 아내한테 애정이 없으십니다. 맞아요. 집에 안 들어가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게 문제죠. 아니 네. 저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친구 집 전전하면서 술 마시고 집에 안 들어가는 삶을 사는데 뭐 하는 네. 거야? 아마 이게 조언이었어요 백혜순하고. 그래서 나중에 조언의 악습, 결혼에 대한 관견 등 이 논설을 쓰면서 이런 유교 풍습을 비판하는 글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유림계한테도 공격을 많이 받는데 네. 예. 아니 뭐 유교만 조혼하나? 기독교도 조혼하지. 다 일찍 결혼했지 그 당시야. 그렇죠. 이때는 10대 한 후반이면 결혼하는 게 문화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유교적 풍토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예, 데야. 그냥 헬조선이라. 그냥 헬조선이 싫은 거야. 나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하면은 애들이 무슨 남존여비 사상이 유교에서만 있는지 알아. 원래 다 있었는데 그냥 사회 자체가 남존여비 사회였으니까 다 그런 거지. 네. 오늘 몸에 좀 화가 많으시네요. 오늘. 아니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아무튼 이런 시선들에 대한 평가는 이제 뒤에 좀 하는 걸로 하고 예. 지금 이광수의 표현만 빌리자면 어쨌든 그것이 지금 조선의 문화에 굉장히 폐해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나중에 쓰는 글을 보면 이때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폐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하여간 근데 어쨌든 이광수가 오산학교 왔을 때는 병합 직전이었고 네네. 오산학교에 있는 동안 대한제국이 이제 병합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대합실역에서 봤다고 그래요. 어딜 놀러 가려다가. 네. 그래서 무슨 회고록에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 그걸 보고 자기가 든 생각은 이거래요. 빼앗긴 나라를 도로 찾는 것도 힘이다. 대한 나라를 내려놓는 일본 나라의 힘은 오직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밀어낼 수 있다. 우승열패. 그렇죠. 아니 뭐 이 당시 사회진화론. 맞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예, 그렇다면 힘을 기른 방법 뭘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잠깐 창작 활동 그만둬요. 문학에 대해서는. 그러던 와중에 네. 이승훈이 이 배고인 사건으로 체포가 돼요. 오산학교 주인이죠. 주인이 교장이라고 합시다. 교장. 오늘 표현이 굉장히 값싸시네요. 교주예요, 교주. 이사장. 이사장이죠. 이사장이란 표현이 있는데 그냥 교장 아니었나요? 교장이 네, 교장. 교장 겸 뭐 저기 아, 교주. 굉장히 자본주의적이시네요. 창립자. 네. 창립자. 네. 하여튼 잡혀가요. 네. 그게 신민회는 나중에 언급하는 걸로 하고. 네네. 그래서 이광수밖에 안 남잖아요. 솔직히 이걸 이끌어 나갈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합니다. 수업도 열심히 하고 동해일도 열심히 하고 위생 작업도 되게 열심히 했다 그래요. 이게 그 지역에 이승훈이 꾸린 동해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자기가 맡아서 합니다. 근데 너무 일을 잘해서 당시 콜레라 반영이라는 걸 총독부에서 이제 헌병을 파견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광수 있는 동해는 그냥 들어가 보지도 않았다 그래요. 완전 잘하니까. 근데 이광수가 이런 걸 열심히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세져야 되니까. 힘을 기르기 위해서 오산학교에 이렇게 정진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근데 이게 이제 춘원이 가졌을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선이 여기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오산학교에서의 어떤 생활에서. 뭔가 그 계몽운동을 바라보는 시각. 근데 굉장히 복잡했겠죠. 나는 여기서 뭔가 이 나라가 강해져야 된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애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도 근대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혼이라고 하는 풍습에 얽매여 있고 본인도. 그런 좀 복잡한 감정이 있었는데 이승훈이 또 잡혀가고. 뭐 이런 거.
그래서 헌신적으로 하면서도 본인이 굉장히 여기서 좀 복합적인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읽히는 좀 시기였던 것 같네요. 오산학교 시절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우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승훈이 잡혀가고 네. 그 전부터 전쟁난은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이제- 돈이네요. 예, 네네. 돈이에요. 근데 기독교 학교는 이제 전환이 되고 네. 교장으로 이제 선교사가 부임을 했는데 네. 사실은 이 시기에 이강수가 톨스토이랑 바이런 씨에 좀 심취가 많이 돼 있었어요. 바이런은 낭만주의 네네. 좀 그런 쪽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분이고 톨스토이는 이제 부패한 기독교를 많이 비판했던 사람이잖아요. 페이스북에 그 시인의 시가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바이런의 시가요? 네, 문구. 그리스 독립전쟁에도 참전을 했었죠. 아니, 실제로 또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뭐 기록에 따르면 몇백 명을 만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 바이런 그래, 시. 뭐 그런 걸 또 말씀. 바이런은 어쨌든 기독교 측에서는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에요. 톨스토이랑 바이런 네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강수 제자가 뭐 누가 꼬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탄원을 합니다. 이강수에 대해서. 저 악마를 가르치고 톨스토이를 가르치고 바이런을 가르친다. 선교사 학교에서. 내부 고발이 있었네요. 네, 근데 학생들이 이강수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톨스토이는 기본적으로 무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기독교 무교에도 물론 기독교 신앙 안에 있지만 네. 교회를 부정하는 아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배영 선생님도 싫어하시겠네요, 그럼. 아니요, 저는 좋아합니다. 제가 왜 제 이 얘기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나온 데가 네. 그 이런 무교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회예요. 네. 농구. 고등학교예요. 네, 농고인데. 네. 네. 고등학교 그래서 얘기 많이 조금 알고 있어요. 네네. 그 영어로 뭐라 그러죠? 내가 껴먹었네. 저도 끼아먹었다. 에큐메니컬은 아니잖아요. 에큐메니컬은 아니에요. 초교파주의고 그거는 네. 그죠.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광수. 네네네.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뭐 오산학교를 때려칩니까? 근데 이강수 좀 특징이 이강수 자존심 되게 세요. 네. 겸손한 표현 절대 안 쓰고. 근데 뭐 어떻게 이거 사건에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조선 최고의 세계 이름난 사람이 될 건데 우산학교는 어차피 작다. 더 큰 물에서 놀겠다. 차에 잘 됐다. 난 나가겠다. 배처 운동에 물론 상처를 입었겠지만 본인의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정신승리 쩌시네. 네. 이게 무정의 형식이 배척받고 나가는 것도 아마 여기가 모티브였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이강수는 이제 이 사람 좀 특이해요. 13년에 이제 대륙 방랑을 하겠다. 네. 떠나겠다 해서 기차를 타고 중국으로 갑니다. 네. 기차 타고 간 것도 뭐 어떻게 기차 있어요 이거. 아니 왜, 아니 왜? 그 어디에서 뭐 본 겁니까 아니면 본인 생각입니까 기차 타고? 아 실제로 기차를 타고 한비아도 아니고. 한비아니요. 걸어서 지고 한번. 그런 생각도 해요. 그건 말씀드릴 텐데 단둥 그때 이제 안동인데 단둥에서 도착해서 자고 숙박비를 지불했더니 돈이 얼마 없어요. 봉천까지 갈 돈밖에 없으니까 지금의 선양이죠 봉천은. 봉천까지 간 다음에 그때부터 걸어가자. 거 봐요. 저 이래서 물어본 겁니다. 걸어서 대륙 속으로는. 빰빰빰빰빰 빠라밤빰빰빰. 네, 걸어서 어쨌든 대륙 속으로 갔네요. 아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럼 이 사람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나? 네. 그럼 동남아시아 거쳐 인도 거쳐서 페르시아 거의 80일간의 세계를 준. 진짜 한비아 수임인데? 그리고 아. 이집트 그리고 다음 아프리카 히마모까지 가보자라는 아니. 계획만 세웁니다. 계획을 그렇게 했다. 네, 계획을 해서 이 계획은 추후에 자기가 얘기한 거죠. 이런 계획이 있었었다라고. 그렇죠. 그치. 지금 뻥튀가 됐을 확률도 배제할 수 없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생각 진짜 할 만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래요? 근데 단둥에서 정인보를 만나요. 아. 정인보한테 이 계획을 다 얘기를 해요. 아. 갈 거였더니 정인보가 네. 이 겨울에 어딜 가냐. 상해 가면 홍명이가 있으니까 네. 내가 여비를 좀 줄 테니 상해를 일단 가봐라. 다시 한번 등장하시는 홍명희 씨. 예. 네. 홍명이 나중에 추후 또 자세히 얘기하는 게 좋을 네네네. 것 같은데 상해를 보낸 이유는 당시 망명한 독립운동가 되게 상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으면 상해를 가란 뜻이었죠. 근데 상해를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근데 상해를 가서 처음에 이제 이강수 본 거는 네.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은데 네. 하나같이 외국인들의 종은 중국인인 거. 뒷일을 하고 좀 하층 인상 저걸 보고 이제서야 제국주의 침략을 좀 느끼기 시작합니다. 백인의 침략이라는 느낌으로. 여기서 일본이랑 조금 다르네요. 네, 일본을 달라요. 봤을 땐 일본을 이기는 힘을 갖자였는데 여기서는 차별이라는 거를 네. 다르게 좀 해석하네요. 네, 어떤 제국과 식민지의 현실 아니면 뭐 여긴 식민지는 아니지만 제국의 침략이라는 걸 좀 현실적으로 본 거죠. 이 시기에 이제 상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해에는 이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신규식이 후원하는 동제사라고 있어요. 동제사가 근데 많이 어려워져요 이 시기에. 역시 또 돈 문제겠죠. 예, 돈 문제로 어려워지는데 왜냐면
이 동제사 자체가 1차 중국 그 국민혁명 때 음흠. 신규식이 참여를 하면서 중국의 후원을 받아서 생긴 단체예요. 근데 2차 때 원세계가 이제 다 암살을 하죠. 송교인을 특히 암살하고 순원의 이창명이 실패하면서 동제사에 대한 후원이 확 줄어듭니다. 굉장히 가난한 상태였고 그러니까 원래 지원을 해주던 중국 단체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그 후원조차 어려워졌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돈이 없죠. 그래서 홍명이랑 이강수랑 이때 한 명이 제가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3명이서 있는데 하루 종일 책만 읽었다 그래요. 돈은 없고 나가진 않고 하루 종일 책만 읽다가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돈 없는데 책을 읽었다. 멋있는 분이시네요. 네.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신규식이 이강수에게 샌프란시스코의 신한민부에서 주필을 구한다 그래요. 주필. 샌프란시스코. 네.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가봐라. 근데 가기 전에 블라디보스토크랑 중국 무링에 들리면 여비가 해결이 될 거다. 미국 가는 여비가. 네. 소개장을 주면서 보냅니다. 근데 블라디보스토크 갔더니 여비 얘기는 하나도 없고 뭐 건어페이를 도와달라 이런 얘기만 있다가 10여일 정도 그냥 이동영 이제 홍문원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네. 중국 무링으로 가는데 아하. 여기서 이제 소개장에 이제 이갑을 찾아가라 돼 있었어요. 이갑이란 분은 이제 원래 대한제국 군인 출신이어서 이제 독립운동 하시던 분인데 이제 좀 많이 아프신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갑을 찾아가는데 이갑의 말로는 미국에서 신한민부에서 여비가 왔다. 근데 이거 신규식한테 보냈는데 신규식 다 써버렸다. 반전이네요. 신규식 씨. 근데 이제 신규식이 당시에 박달학원이나 이런 거 운영해야 돼서 자금이 아마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똑바로 해주세요. 무슨 학원이요? 박달학원. 박달학원. 네. 네.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네. 여비가 이렇게 전달이 되오면 네. 상해에서 바로 수반하면 되거든요. 미국은. 네. 굳이 무링까지 보낼 필요는 없는데 이 신규식이 왜 이렇게 블라디보스토크나 무링을 보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강수는 일단 어쩔 수 없으니까 신한민부의 재차 이제 여비를 요청을 하고 한 번 더. 한 번 더 요청을 하고 이갑한테 이제 말동무가 되어주다가 시베리아로 갑니다. 왜 갑자기? 시베리아에 왜 갔냐면 시베리아에 그게 있었어요. 대한국민의 시베리아 지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대한인 종교보 간행일을 뒀습니다. 근데 신한민부에서는 여비 이미 줬고 2번이나 보냈고 돈 더 이상 못 준다 해서 이제 미국행은 좌절이 됐고요. 그렇게 대한종교보 편집에 전념을 하다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해요. 그러면서 일본과 러시아가 이제 공동방위 체제를 갖추면서 러시아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활동 금지시킵니다. 그러면서 이강수는 추방이 됐고 정주를 거쳐서 경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활동 반경이 장난이 아니네요. 아니 진짜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려다가 시베리아 가시고. 아니 그거 미국만 못 갔지 뭐 거의 뭐 동아시아 상국을 누비네. 네네. 근데 사실 이때 샌프란시스코 갔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는 해요. 이승만을 보고 오히려 변절을 안 했을 수도 있죠. 뭐 그럴 수 이승만에게 린치를 당하면서. 린치를 이승만 네. 우리 우남 할아버지 무시하지 마세요. 예. 질투에 눈이 멀어서 죽이려고 그럼 했다. 예. 너무 잘난 놈은 참을 수 없어 하면서. 이런 음모론. 좋습니다. 네, 어쨌든 경성으로 와서요. 최남선이 당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제 신문관이라는 출판사죠. 이제 최남선 씨랑 만나는군요. 아니 기존에도 동경에서도 이미 만났고. 동경 삼재가 최남선, 홍명이. 아니. 근데 뭔가 아까 전에는 최남선과의 교류는 이제 별로 말씀 안 하셨는데 갑자기 튀어나오길래. 네. 근데 동경 삼재 얘기를 다 하면 너무 길어져서. 10시간 쓰. 알겠습니다. 동경 삼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10시간이나 투자해야 됩니까? 3명이잖아요. 인물이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거기서 송진우를 소개받아요. 네. 그리고 고하 송진우. 네. 그리고 그 송진우에게 김성수를 소개받습니다. 인천 김성수.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일제 시대에 날고 기는 맞아. 분들 다 나와. 이야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아까 네. 이동영부터도 나오고 막 별의별 종류별로 사람이 다 나와. 나오는 사상과 뭘 넘어서. 이 이광수의 젊은 시절이 어땠는지 좀 그려지는 거죠. 동아시아를 누비면서 활동을 하고 일단 거의 뭐 제국 그 원래 그 일본이 나중에 제국을 다 그 했었던 지역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도 이 시기에 조선인 중에서는 가장 잘 나간다는 사람들을 계속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단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순탄한 삶을 살았으면 일본에서 계속 유학하고 있었을 텐데 돈이 없고 지금 삘삘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삘삘이라뇨. 네. 삘삘거린 거죠. 삘삘거린 거죠.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고 돈이 있으니까. 많았으면 이병도 선생처럼 됐을 텐데. 두 개씩. 두 개씩. 두개 선생. 네. 어쨌든. 어쨌든 네. 최남선의 신문관이 근데 당시에 그
경성의 양상박 그 수호지에 나오는 네네네.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은 조선 내에는 유명한 사람 많이 모였던 곳이라 그곳에서 많이 만났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김성수가 지원해주니까 도쿄 재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와사다 대학 고등예과 이제 편입을 해요. 와사다 대학. 네. 네. 그런데 당시 이제 유학생으로서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학비를 면제받는 특대생으로 이제 선발되기도 하고 그런데 일본에 머무는 동안 그 민족 차별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세져요. 이강수가. 그리고 당시에 유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민족의식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고 반일 사상이 또 양상이 또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특별고 고등경찰에서 이제 조선인 유학생들 조사를 하는데 그 좀 위험하다 싶은 애들을 가포와 의로로 구별을 해요. 네. 가포가 더 위험한 얘기죠. 이강수가 가포에 있어요. 자료에 보면 가포에 있는데 그래서 이 특고에서 수집한 자료가 이제 2개가 있어요. 근데 좀 흥미로운 자료라서 그냥 얘기를 하는데 홍수이유라는 잡지가 있어요. 네. 여기서 한편에서는 조선인 교육에 대한 요구를 하는데 동등하게 해달라. 천황에 다 같은 신민인데 왜 동등하게 안 해주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 천황폐하 뭐 어쩌고 하는 되게 검열을 피해야 되니까 써야 되는 어떤 굽신거리는 말들 되게 많이 쓰는데 다른 한편은 일본인은 조선인에게 직업을 빼앗은 기생충이다라는 엄청 매도하는 글을 한 편 또 써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전자는 홍수에 실렸고 후자는 안 실렸어요. 못 실린 거겠죠. 근데 이강수의 본심은 아마 후자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 전자는 검열을 피하기 위한 거였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민족의식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예과를 마치고 16년에 네. 정주에 이제 돌아와요 고향에. 그럼 와세다 학위를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요 예과를 마친 거. 아 그 예과만 당시에는 2년, 예과 본과가 2년을 있는데 마치고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정주에 잠깐 들렸다가 친구의 권유로 경성일보 사장인 아베 미치를 만나요. 사이토 총독의 이후 이제 브레인 되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아베가 경성일보에 당시 매일신보도 같이 운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매일신보 저자로 끌어와야겠다라고 해서 나마쿠라 켄타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강수를 매일신보에 영입을 해요. 근데 이 매일신보에 이강수가 글을 쓴다는 건 좀 안 어울려요. 왜냐면 총독부 기간지잖아요. 그렇죠. 기간지인데 애국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매일신보에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데 그럼 왜 그랬을까 했을 땐 크게 이제 2가지 이유를 뽑는 것 같아요. 일단 공식 발행 부수가 2만 부가 넘어요 매일신보가. 자신의 글을 여기에 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원고료가 필요하죠. 당시 김성수가 지원해준 돈이 매달 20원이었는데 이게 전에도 20원이었지만 그때 20원과 이때 20원 좀 많이 달라요. 전시 인플레가 또 일어나가지고 좀 턱도 없는 그렇죠. 비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랑 자신의 어떤 그릇을 펼치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능력을 펼치고 싶은 욕심이 합쳐졌다. 그런데 매일신보에 처음 쓴 논설이 좀 문제가 있어요. 대구에서라는 글인데 근데 이 글에서 핵심은 잘 나가는 일은 일본이 주고 잘 못하고 그러니까 하급직엔 조선인을 채용하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얘기로 상당히 좀 욕을 많이 먹는데 근데 그럼에도 뭐 동경잡신, 조선 가정의 개혁, 뭐 여러 가지 소설 등으로 매일신보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일학 스타로 떠올라요. 몇몇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먼저 잘 쓰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갑자기 드는 어떤 분이 있는데요. 누굽니까? 모 선생님인데요. 말할 네. 수는 없어요. 예. 네.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길래? 아니요, 그분이 네. 모 메이저 언론에다가 네. 칼럼을 기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뵙기 전에는 그냥 은연히 생각이 그냥 되게 그냥 뭐 좀 보수,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의미의 보수적인 사람인가 뭐 그냥 그랬었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사실은. 근데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이분이 뭔가 어떤 영향력 뭐 이런 걸 되게 중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판을 흔들기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 모든 그러니까 자기를 되게 세상의 중심에 두고 자기가 이제 어떤 이거를 막 판을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좀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광수도 좀 그랬던 게 아닌가. 자의식이 강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 보면요. 저는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게 뭔가 일본에 억눌려 있는 민족 그리고 그 민족에 포함된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고 막 이런 거는 있는데 또 일본에서 떡밥을 주면 떡밥은 또 다 먹고 야 이 사람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좀 뭔가 큰 미끼를 주면은 바로 변절할 요런 약간 그 맹아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제가 좀 두서가 없긴 한데 사실 이강수 좀 너무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사람 맥락이 안 잡혀서
뭐 제가 머리가 천재를 이해하기에는 그 범인이라 저 자체가 힘들어서 그런데 근데 이광수가 학지강에 실은 글이 하나 있는데 이때 보면은 뭐 살아라 삶이 동물의 유일한 목적이나 하면서 어쨌든 제국주의자가 아니면 인간은 지상에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글도 남겨요 17년에. 근데 그러고 한편으로는 무정 같은 걸 보면 조선 민족의 발전 가능성을 되게 염두에 두잖아요. 마지막 장면 이런 데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친일의 특징으로는 그러니까 조선 뭐 한국 사회 구성원이 근대 국가의 주체로 자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건 친일로 바로 넘어간다 생각하는데 그 순간이 이제 적극적 친일로 돌아서는 계기일 수 근데 있다. 트리거가 아직 발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의 발전 가능성을 포기하진 않아요. 어허. 이 시기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맹아는 있으나 이 시기까지의 어떤 대구에서 썼던 글이나 뭐 이런 근데 이제 글들 제가 뭐 굳이 이 사람을 변호할 필요는 없는데 이 사람의 개인의 욕망만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스스로의 능력을 받아줄 그릇이 필요하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면 고등교육을 이미 일단 받은 사람이고 이 시기에 와세다까지 가서 또 어쨌든 뭐 학사문은 쓰지 못했지만 아직 그 예과만 일단 어쨌든 하고 나중에 왔으니까. 친일 활동 열심히 하면 졸업장 주긴 하는데. 명예 졸업장인가? 예. 근데 뭐 사실은 뭐 다 그 당시에 뭐 다 전문대학 졸업이죠. 뭐. 그렇죠. 솔직히 한국에서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조선 민족의 길은 본인한테 달렸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나한테 말씀드린 달렸다. 그거라니까요. 네. 아 근데 그분도 자의식이 되게 강하세요. 그래요? 예. 자의식이 강한 것도 맞는데 근데 이 사람의 성정이 되게 유약하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그 아까 그 초반에 네. 그 일본에서 돌아와서 그 경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기차를 타는데 조선인 칸하고 일본인 칸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때 그 검표하는 사람이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광수가 너는 일본인 칸에 타라라고 했는데 난 조선인 사람이다 하고 그냥 딱 조선인 칸 딱 문 열고 거기 들어가서 타버리거든요. 이때 마음이 있는데 불과 몇 년 안 지나서 오산학교 가가지고 실패를 맛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조선에 있는 모든 사람아 모든 물거나 하나도 남지 말고 죄다 내 기억에서 쓰러져 버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왔다리 갔다리 그래놓고 나 다시 이렇게 다시 민족적인 글들 막 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좀 기본적으로 좀 자기가 멘탈 깨지는 거가 굉장히 컸던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 지금 태어나가지고 석사람을 한번 밀렸으면은 정말 난리 났어. 난리 한번 났겠네요 이거. 그 저기 영화 중에 네. 그 라스 폰트리에라는 감독이 있어요. 네. 혹시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 아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는 모른다는 걸 이미 기정사실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모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전에 킹덤이라는 영화도 있고 최근에 안티크라이스트 뭐 이런 걸로 유명한 네. 감독인데 그 감독이 했던 영화 중에 니콜 키드만 나왔던 빌리지란 영화가 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좀 자주 보는 영화인데요. 네네. 거기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라는 톰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네. 되게 이광수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가 어떻게 도덕적이고 어떻게 남들과 다르고 이런 거를 막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니콜 키드먼이 뭐 당신도 위선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누구보다 먼저 막 그 니콜 키드만을 없애려고 막 하거든요. 나쁜 사람.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니콜 키드만을 강간하거든요 남자들은.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하진 않아요. 그 빌리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도급일이에요. 네, 맞아. 도급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영화 아시네요. 네네. 도급일이에요. 빌리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맞다. 알 수밖에 없지. 맞다. 그렇군요. 네네. 예, 맞습니다. 예. 네. 아무튼 이때까지는 저는 크게 어떤 적극적 친일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어떤 민족에서 현실주의자라고 평가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총독부 기간제 매일 신부에 글을 쓰잖아요. 그럼 글 자체는 당연히 한정될 수밖에 없죠. 본인이 쓸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본인의 진심이 다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근데 홍수유 아까 2편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본심이 뭐였을까라고 했을 땐 근데 검열의 수준에 맞춰야 되는 글이 많지 않았을까. 좋습니다. 본심까지는 딱 일단 매일신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 얘기까지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유명한 이광수를 잊게 한 무정. 무정. 매일신보에 연재됐던 건가요?
네, 매일신보에 1917년 1월 1일부터 6월 14일 총 126회가 네네. 연재가 되었고요. 길다. 줄거리를 굳이 얘기하기보다는 이때 좀 주인공들의 의미를 보자면 영채가 나오고 이제 선영이 나오잖아요. 보통은 한쪽은 구시대의 윤리, 영채. 그리고 무정은 무정 교과서 있지 않나요? 교과서도 있어요. 있죠. 네, 있잖아요. 네. 잠깐 있죠. 어쨌든 줄거리보다는 의미만 얘기 드리자면 선영은 어떤 신시대 윤리를 했고 형식은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여주고 뭐 마지막에는 다 종합적으로 처리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형식의 신분 상승 욕구라고도 볼 수 아하. 있죠. 왜냐면은 영채는 약간 의무적인 거고 네. 성형은 약간 욕망 그리고 좀 잘 살잖아요. 어떤 그런 선택하는 느낌인데 이거는 이강수의 말로 아마 대변 무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뭡니까? 그것은 불쌍한 부모님의 일, 동생들의 일, 나 자신의 기구한 어린 시대에 잊혀지지 않는 아까 이제 말했을 때 비참한 어린 시절. 네, 비참한. 그렇죠. 그럼에도 정다운 기억을 그려보고 싶은 충동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다. 아 근데 여기서 한 마디를 더하면 그 이 무정이 연재되기 직전에 연재됐던 글이 네. 그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슬과 심순의 영화를 소설로 쓴 거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거였는데 그게 너무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아. 사실은 이 이후에 그래서 이제 심순애를 모두가 욕하는 분위기. 네. 이제 조선 땅에 가면 네. 심순애가 결국 뭐예요? 이제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갔다. 조선 여자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너무 재밌게 읽은 상황에서 매일신보에서 이만큼 재밌는 글을 쓸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그때 이강수가 이강수가 기회를 잡은 거죠. 근데 지금 조선 여자로 네. 대표되는 심순애가 이런 포지션, 남자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자 이랬는데 이 포지션을 아예 남자로 바꿔버린. 아하. 그것도 그때 당시 조선 사람들한테 센세이션한 하나의 아하. 남자가 무엇 여자를 선택하는데 이게 좀 권력 관계가 네. 엮여 있는. 아하. 그게 또 이광수가 인기가 많았던 하나의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무정의 주인공을 좀 영채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강했어요. 비참하고 그치. 불쌍하고 아. 성형보다는 더 공감이 더 많이 네, 되는. 그치. 그래서 무정은 영채 이야기라고도 이제 많이 불렸다고 그래요.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녹음실 대여비와 편집 담당 팀원들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소량의 후원금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팟빵에 있는 저희 페이지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401 04174847 김태현입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무정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오늘은 요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하죠. 왜냐면 이제 무정이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는 그 어떤 그 소설 아니었겠습니까? 완전 일약 스타덤. 아까 전에 물론 뭐 무슨 삼재? 동경삼재. 동경삼재? 뭐 이렇게 하고 동경의 이제- 세 명의 천재. 예? 아직 그 정도는 삼재가 안 보니까 하죠. 되게 아니. 세계 재난 같잖아요. 이런 분이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알겠어요. 친절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그걸로 좀 나름대로 엘리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유명하긴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놀 수 있었겠죠. 그다음 잘 나가는 사람들도 뵙고. 근데 어쨌든 사람들, 그러니까 일단 조선 민중들에게 이름값을 좀 알리기 시작한 거는 이제 무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정인데 근데 약간 잘 나가는 사람들 만나는 거 있잖아요. 네.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약간 홍명희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강수가 좀 크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 네, 왜냐 이강수는 좀 크게 좀 자기를 띄우는 성격이 강해서. 오 이거 정신승리의 강자다. 아니, 갑자기 개반전인데요? 네, 뭐 꼭 그렇다는 아니고 좀 그런 것도 감안할 필요는 있고요. 무정으로 이제 일학 스타가 됐고 이거는 이제 문학사에서 이제 근대 문학의 시초로서 그렇죠. 얘기하는 작품인 거죠. 좋습니다. 뭐 아무튼 불우했던 어린 시절에서부터 저는 불우라고 하겠습니다. 비참까지는 비참. 좀 그렇고 이거 좀 개인적인 감정이 너무 들어간 것 같아서 불우했던 어린 시절부터 유학 이야기 그리고 근대인 이강수가 바라본 조국 이런 얘기들부터 좀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고나 뭐 오산학교 시절에 대한 이야기 무정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도 나름 뭐 좀 헌신적으로 활동했었던 또 이런 시절도 있었고요. 갑자기 또 친일로 변절이라고 표현할지 뭐 아니면 어떤 그 인식의 연장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어떤 그런 또 인생 스토리도 갖고 있는 분이라서 다음 시간에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이만색 역사공작단 금요일에도 다시 또 역시 이광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